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올가 자베이가 보여주었던 의지력과 내적 자산이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 아이다호주 코드레인 박스 892번지에 사는 그녀는 이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걱정을 몰아냈다. 당신과 나도 이 책에서 다루는 오래된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녀에게 받은 편지 내용을 소개한다. 이 8년 6개월 전 저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이었거든요. 미국 최고의 의사로 꼽히는 메이오 형제도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막다른 길목에 서서 마지막 순간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젊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켈로그에 있는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으며 속마음을 마구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올가? 싸울 용기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울고만 있으면 당연히 죽겠죠. 최악의 상황이 닥친 건 맞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봐요. 그때 저는 엄숙하게 다짐했습니다. 두 손을 있는 힘껏 부여잡으니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야. 울지도 않겠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살 수 있어. 이 황부에 라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진행된 경우라면 보통 하루에 10분 30초씩 30일간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49일 동안 하루 14분 30초씩 치료를 받았어요. 이 헐벗은 산비탈의 커다란 바위 마냥 앙상한 몸에서 뼈가 툭 삐져나오고 발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도리어 웃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지요. 웃음으로 암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모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을 즐겁게 먹어야 몸이 질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처럼 암을 이겨냈습니다. 지난 몇 년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주치의 맥카프리 박사의 충고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르기 힘들었지만 제게 싸울 용기를 준 그 충고는 사실에 직면하라, 걱정은 그만둬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였습니다. 이 선지자 마호메트를 열렬히 추종하던 사람들은 가슴에 코란의 구절들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의 가슴에 알렉시스 카렐 박사의 말을 새기고 싶다. 이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카렐 박사는 당신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일까? 그렇지도 모른다. 이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 경의 말대로 행하라.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라. 미래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말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주어진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된다. 이 큰 문제에 부딪혀 궁지에 몰리면 윌리스 캐리어가 고안해낸 마법의 공식을 사용하라. 1단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2단계. 어쩔 수 없다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3단계. 침착한 자세로 이미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은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걱정이 건강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기억하라.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2부.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 1장.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 내게는 충직한 6하인이 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배웠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 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서, 누가이다. 일부 2장에서 다룬 윌리스 캐리어의 마법 같은 공식이 걱정거리를 전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문제를 분석하는 3가지 기본 단계를 익혀야 한다. 첫 번째, 사실을 파악하고, 두 번째, 사실을 분석하고, 세 번째, 결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뻔한 이야기 같은가? 그럴 수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가르치고 사용했던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고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을 써야 한다. 이 첫 번째 단계를 보자. 사실을 파악하라. 이것이 왜 중요할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시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혼란 속에서 마음을 졸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이는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다. 22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장으로 재직했던 고 허버트 호스크스의 고견이었다. 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크고 작은 고민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던 그는 혼란이야말로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 걱정의 이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 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을 뿐더러 안달복달 하지도 않습니다. 잠도 잘 잡니다. 이렇듯 화요일이 다가올 무렵까지 모든 사실을 파악하면 보통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호크스 학장에게 물었다. 그 말은 당신이 걱정을 완전히 떨쳐버렸다는 뜻인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제 삶에는 걱정에 파고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기 마련입니다. 이 거듭해서 읽을 가치가 있는 말이다.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이 토머스 에디슨의 말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려 든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생각한 말을 뒷받침해줄 사실만 열심히 찾고 나머지는 무시하곤 한다. 내 편이 되어줄 사실, 즉 자신의 소망에 들어맞고 편견을 정당화해줄 사실만을 원한다. 앙드레, 앙드레 모루아의 말처럼 우리의 개인적 욕망에 부합하는 것들은 진실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우리를 화나게 만든다. 이 상황이 이렇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토록 힘든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에 이를 더하면 O라고 믿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풀어보려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세상에는 2 더하기 2가 5라고 고집하거나 심지어 500이라고 우기면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삶마저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호크스 학장의 말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물론 걱정에 휩싸임 상태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대체로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실을 파악할 때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공정하고 냉정한 시각을 갖게 되며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된다. 둘째, 때로는 상대편 변호사의 입장이 되어본다. 다시 말해 내게 불리한 사실을 모두 모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의 바람과는 어긋나거나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 모두를 차곡차곡 모아둔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사건에 대한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모두 써본다. 그러면 보통은 양극단 사이 어느 지점에 분명한 진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당신이나 나, 심지어 아인슈타인이나 미국의 대법원이라도 우선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토머스 에딘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빼곡히 채워놓은 노트 2,500권을 유품으로 남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실천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이것이다. 사실을 파악하라. 우리도 호크스 학창처럼 해보자. 사실을 공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자. 하지만 사실을 전부 모은다 해도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사실을 글로 적으면 훨씬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종이에 사실을 적어보거나 문제를 말로 옮겨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찰스 캐터링의 말을 빌자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이제껏 이야기한 바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극동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와
사업가로 나와 수년간 알고 지낸 갈렌 리치필드의 이야기다. 1942년 일본이 상하이를 침공했을 때 그는 중국에 살고 있었다.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한 직후 상하이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생명보험 상하이 지사의 관리자였지요. 일본은 우리 회사의 청산인을 파견했는데 그는 해군 장성이었습니다. 그를 도와 회사 자산을 청산하라는 명령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협조하거나 아니거나인데 아니거나는 곧 죽음을 의미했죠.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지못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넘긴 목록에는 75만 달러에 상당한 유가증권 한 뭉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유가증권은 홍콩 지사의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들키면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금세 아래 최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었을 때 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수석 회계사가 일본인 장성이 크게 화가 나 발을 쿵쿵 구르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저를 도둑이요 반역자로 몰았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졸지에 제가 일본군에 저항한 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저항의 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저를 브리치 하우스에 집어넣겠지요. 브리치 하우스라니, 일본 헌병대의 고문실이라니. 제 친구 한 명은 고문실로 끌려갈 처지가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흘 동안 취조와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생을 마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일요일 오후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워서 하얗게 질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저 역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동안 저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적어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굳이 글로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와 해답을 직접 써봐야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상하이 YMCA에 있는 제 방에서 가서 타자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내일 아침 브리치 하우스로 끌려가는 게 두렵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몇 시간을 고민하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행동과 예상되는 결과를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일본인 장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영어를 못한다.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소통하면 그가 지난번처럼 흥분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라 굳이 나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곧바로 브리치 하우스에 쳐넣을 게 뻔하다. 둘째, 탈출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이 YMCA의 내 방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일일이 검문을 받는다. 도망쳤다가는 바로 체포되어 총살령을 당할 것이다. 셋째, 내 방에 처박혀서 사무실 근처는 얼씬도 않는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일본인 장성의 의심을 살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부하를 보내 나를 체포해서 브리치 하우스에 집어넣을 것이다. 네 번째, 월요일 아침에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한다. 일본인 장성은 몹시 바빠서 나에 대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 만약 생각이 나더라도 그 사이에 진정이 되어 나를 괴롭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희망이 있다. 그가 나를 괴롭히려 들더라도 최소한 설명할 기회는 있으니까. 그러니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야 브리치하우스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모든 경우를 생각해본 다음 그중 넷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일본인 장성은 담배를 꼬나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를 쏘아보면서 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고맙게도 그는 6주 뒤에 도쿄로 돌아갔으며 제 걱정은 끝났습니다. 이처럼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요일 오후에 자리에 앉아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예상되는 결과를 모두 써보고 침착하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허둥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겁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일요일 오후 내내 걱정만 하다가 끝내 미쳐버렸을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겠지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피곤하고 수심 가득한 얼굴로 사무실에 출근했다면 아마 일본인 장성은 제 표정만 보고도 의심이 들어 모종의 행동을 취했을 겁니다.
여러 번의 경험으로 저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에 다가가지 않고,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이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지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 4단계를 밟아 걱정의 90%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